여보, 엄마 돌아가셨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다고 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저는 거실에서 남편 송재우를 불렀습니다. 어휴, 여보. 정말 죄송해요.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해서요.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보고 소식을 전했을 때도 그는 시계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중요한 해외 계약이라 환불이 아예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였는데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비즈니스뿐이었던 거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해외 계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여보, 그래도 장례식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이번 계약 놓치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 혼자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제가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일하면서도 늘 가정을 우선시해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엄마를 따르던 동네 분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온화하고 인자한 분이셨거든요. 동네에서도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셨죠. 그런데 조문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사위는 왜 안 보이냐? 송 대표님은 어디 가셨어? 원래 이렇게 바쁘시나?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중요한 해외 계약 때문에 급히 출장을 가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한 해외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조문객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장모님 장례식인데. 요즘 사위들 참 바쁘긴 하구먼.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간 모범 며느리, 모범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창피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저 혼자 절을 받는 모습이 너무 초라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송재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딸도 잘 챙긴다며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엄마가 마지막 길을 떠날 때는 사위가 없다니요. 저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저녁 저는 혼자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송재우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여보, 아무래도 내년에는 당신도 연구에만 전념하고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당신이 회사에 쏟은 돈 내가 다 보상해줄게. 몇 년만 참고 기다려줘. 그 말을 믿고 저는 제 연구비 2천만 원을 모두 그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교수 퇴직금 8천만 원까지 내놓았죠. 제 꿈이었던 고고학 연구도 뒤로 미뤘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잘 살자.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믿었죠. 가정의 평화가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학문적 성취보다 남편의 사업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송재우에게 저는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제 돈이 필요할 때는 달콤한 말로 꾀었고 이제 성공했으니 저는 뒷전인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시댁 어른들 모시기. 제 학문적 열정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오미연 교수가 아니라 송재우 아내로만 살게 된 걸까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밤을 새우다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을 때 딸 정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정아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송재우가 있었거든요. 뉴욕 공항도 회의실도 아닌 푸른 잔디가 깔린 고급 골프장에서요. 새하얀 골프웨어를 입고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어제 오후 2시요. 엄마가 병원에서 할머니 소식 들었을 때쯤이에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중요한 해외 계약이라고 했던 남편이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제가 엄마 부고를 듣고 오열하고 있을 그 시간에요. 사진 속 송재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골프장으로 향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신 거예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도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아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죠. 송재호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의 입관식이 내일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송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그가 받았어요. 여보,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잠깐이라도 와서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닌지 기대했죠. 하지만 곧이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여보. 정말 미안한데 지금 급한 미팅이 생겼어. 미팅이요? 지금 밤 11시인데요?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어떻게든 시간 한번 내볼게. 정말 미안해. 여보, 제발. 여보,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이해해달라고요? 누가 누구를 이해하라는 건가요? 엄마 영정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엄마를 제대로 떠나보내지도 못하는 못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홀로 지켜야 하는 마지막 밤이었죠. 입관식이 끝나고 발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장례식장에는 저와 정아만 남아 있었어요. 정아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힘내세요. 정아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없어서. 엄마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정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딸의 눈에서도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죠. 정아도 아빠가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아빠 편이셨잖아요. 정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따뜻함이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컸죠. 엄마, 우리 둘이서도 할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제서야 깨달은 걸까요? 진짜 가족은 바로 여기 있었는데요. 정아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송재우의 성공이 아니라 정아와 저 자신이었던 거죠. 정아야, 고마워. 엄마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엄마 편이에요. 정아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송재우가 돌아온 거죠. 저는 거실에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했어요. 마치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요. 어휴, 나 피곤해 죽겠네. 사업 때문에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했더니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 송재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장례는 잘 치렀어요? 네, 잘 마쳤어요. 그래, 고생했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잖아. 저는 그 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엄마가 이해하신다고요? 골프 치러 간 걸 이해하신다는 말인가요? 여보, 얼른 저녁 준비해줘.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 송재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장모가 돌아가셔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배고픔이 우선이었죠. 지금 준비할게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해왔던 대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송재우는 TV를 켜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제가 혼자 장례를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업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드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골프 치러 간 거 내가 다 봤어요. 송재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킨 게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죠. 뭐라고? 골프라니. SNS에 다 올라왔어요. 당신이 그 대단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골프 치고 있을 때 우리 엄마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청껏 소리쳤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가 터져나왔죠.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에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고요? 여보, 잠깐.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도 포기하고 내 돈도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요? 송재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런 제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진정해. 내가 언제 골프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아가 다 봤어요. 사진도 있다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그냥 편의점 직원이에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송재우는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며칠 뒤 송재우는 저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엄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혼자 회사 키운 줄 알아?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병원 좀 가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저는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순종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됐죠. 그래서 정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친구 윤희를 만났죠. 미연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남편은 자기애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 같아. 자기애적 성향이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에코이스트고. 에코이스트요?
메아리라는 뜻이야. 나르시시스트가 나 좀 봐줘라고 외치면 당신 정말 대단해요라고 답해주는 메아리. 윤희의 설명을 듣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너는 30년간 그의 메아리로 살아왔던 거야. 내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그럼 제가 잘못 산 건가요? 잘못 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희생한 거지.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찾아야 해. 친구의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송재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살아왔던 거죠. 미연아,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친구와의 상담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며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학자였어요. 유적지를 발굴하고 논문을 쓰는 게 가장 즐거웠죠. 언제부터 제 꿈을 포기하게 됐을까요? 송재우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0년이 흘러버린 거죠.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제 논문들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쌓인 연구 자료들, 절반만 완성된 고고학 보고서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정아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옛날 자료들을 보고 있어. 우와, 엄마가 이런 논문도 쓰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아가 제 논문을 읽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정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엄마, 다시 연구해보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아의 말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송재우의 메아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죠. 먼저 오랫동안 중단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후 저는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제가 송재우의 사업에 투자한 돈, 생활비로 쓴 돈, 그리고 그가 몰래 쓴 돈까지 모든 걸 파악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송재우가 명품 쇼핑에 쓴 돈만 해도 연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골프 회원권과 접대비도 엄청났죠.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비자금 계좌까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아빠가 쓴 돈이에요? 정아가 제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놀랐어요. 그런 것 같아. 엄마는 하나도 몰랐어.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출장이라고 한 것들 중 상당수가 골프 여행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골프장 결제 내역이 가득했죠. 송재우는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돈에 눈이 멀었나 봐. 장모님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 30년 동안 뒷바라지해줬더니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의 거짓말과 위선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죠. 골프장 사진, 신용카드 내역, 비자금 계좌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정아야,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너무 심하셨어요. 정아의 지지가 제게 마지막 용기를 줬어요. 저는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송재우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골프 치고 온 모양인지 선태난 얼굴이었죠. 여보, 저녁 뭐야? 배고파서 죽겠네. 그는 여느 때처럼 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30년간 그래왔듯이 말이죠. 오늘 정말 좋은 계약 성사됐어. 우리 이제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송재우는 기분 좋게 떠들었어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말이죠. 저는 조용히 그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송재우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미연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여보,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당신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 골프장에 있었잖아요. 사진도 다 있어요. 송재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당신이 쓴 돈, 당신이 숨긴 계좌까지 모든 걸 알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30년 만에 해방이었죠. 1년 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재우의 모든 주장은 제가 제출한 증거 앞에서 무너졌어요. 골프장 사진, 거짓 출장 기록, 비자금 계좌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죠. 법원은 제가 30년간 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어요. 재산 분할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송재우는 사업도 기울고 사회적 신뢰도 잃었어요. 거짓말쟁이 CEO라는 소문이 퍼져서 계약도 많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아와 평화를 되찾았어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를 시작했죠. 늦었지만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딸 정아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참 좋았죠.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저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메아리가 아니에요. 오미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제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거죠.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